살면서 누구나 자신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막연한 꿈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정한 꿈까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꿈이 있지요. 저는 이모티콘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저는 언젠가 꼭 이모티콘 작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해요. 예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좋아해요. 예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의 성향과 똑같은 채민이와 함께하는 학교 생활이 정말 재밌어요. 마치 영혼의 단짝이랄까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 작가님이 오셨어요. 이슬아 작가님이신데 팔로워가 5만 명도 넘는 유명하신 분이셔요. 저의 롤모델이신 이슬아 작가님을 보고 이모티콘 작가의 꿈을 키웠는데 그분을 실제로 보니 너무 좋았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이슬아 작가님의 강의를 들으며 용기를 내어 작가님께 질문을 했어요. 질문 있습니다. SNS를 하는 게 이모티콘 작가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았어요. 이슬아 작가님께서는 좋은 질문이라며 칭찬해 주셨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말도 잘하시고 글씨도 귀엽게 쓰고 이슬아 작가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뭘까요? 이모티콘 그림을 그리는데 필수인 스마트 패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과학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제 패드를 중고마켓에 팔겠다고 하셨어요. 패드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채민이와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학교 앞에 생긴 사진숍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진숍에서 우리 학교 학생 중 아이돌 준비 중인 보람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보람이와 우연히 친해지게 되었는데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며 보람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재수 없어. 친구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라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보람이가 학교 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람이 일로 인해 한동안 손 놓고 있던 이모티콘이 생각나서 다시 열심히 그려봤어요. 사실 지난번 이모티콘 플랫폼 심사에서 떨어진 뒤로 의기소침해져서 수정할 엄두도 안 났었는데 다시 해보려고요. 이슬아 작가님이 조언해주신 내용을 떠올리면서 캐릭터의 표정과 동작 그리고 선의 굵기를 수정해서 다시 이모티콘 플랫폼 심사에 지원해보려고요. 드디어 이모티콘 심사가 승인돼요. 제 이모티콘이 상품화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많은 축하를 해주었고 그동안 비공개 SNS에도 소식을 알렸는데 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계정이 좋아요와 DM을 보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다미님. 근데요, 궁금해서요. 혹시 제가 아는 분이세요? 아, 제가 말을 안 했군요. 저 예성학교 다니고 있어요. 같은 2학년. 몰랐어요. 반가워요. 그럼 우리 만날까요? 다미님이 너무 궁금해요. 그건 좀 곤란해요. 미안해요. 절대 님 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네, 나중에 마음 바뀌면 말해요. 그럴게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담이라는 계정의 주인이 우리 학교 학생이래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이슬아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목표 지점의 70%까지 온 것을 사람들은 실패라고 부른다라는 말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내 노력 30%를 더하면 바로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남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말에 좌절에 포기하지 않고
나의 노력 30%를 채워서 저는 이모티콘 작가가 되었답니다. 저와 같이 사춘기를 건너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응원합니다. 도서명 수상한 이모티콘 꿈은 이루어진다. 저자 이소희. 출판사 행복한 나무. 등단한 일에 특유의 감성으로 자연의 생명력과 서정을 꾸준히 노래해온 농명의 시인 이병일의 첫 산문집이 출간되었습니다. 농명이란 먹이를 발견한 사슴이 다른 사슴을 부르기 위해 내는 울음소리를 뜻합니다. 각자도생의 세상 속에서 농명정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작고 눈부신 동식물들, 눈에 보이지 않거나 아직 말해지지 않은 아름다움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는 시인은 신통찮은 문장으로 아름다움이 사는 반대쪽까지 내다볼 심산이었으나 괜히 아는 척하다가 눈꼴 사납게 될까봐 차돌 같고 옹이 같은 눈으로 지구를 바라보고 싶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찌 보면 작고 눈부신 동식물들, 눈에 보이지 않거나 아직 말해지지 않은 아름다움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책에는 시인 자신이 위로받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과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팥을 주제로 실린 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팥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흰 얼굴과 붉은 얼굴을 가진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엔 냄새와 감정이 있고 목소리도 있다. 항상 주름으로 가득한 세상을 담고 있어 단단한 것인데 그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순간에 집중하는 힘을 주었다. 우왕! 팥은 나를 지나 어디로 가는지 한 숟가락 떠서 씹지도 않고 목으로 넘겼는데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건 위로였다. 목을 마르지 않게 하는 힘이었다. 자연을 벗삼아 다가오는 위로와 나의 일상에 스며든 가족들과의 추억들 또한 담겨 있습니다. 어릴 적 시골집에서 칙소와 돼지를 키웠던 일, 사슴벌레와의 만남, 거미줄로 만든 잠자리채에 관한 추억들은 그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온기와 위안을 전해줍니다. 먹을 것을 발견하고 혼자서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까지 불러들이는 그 울음 자체가 위안을 건네듯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 모든 존재의 안위를 살피는 잔잔한 질문들은 지금의 각자도생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잔잔하면서도 은근히 강력한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시 쓰는 운명은 손가락도 발가락도 아닌 눈동자에 있다고 믿는 이병일 시인은 자기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죄 없는 사물이면서 세상으로부터 몸을 감추지 못한 생명이며 마냥 걸으며 일순간 목숨 가진 것들의 안위를 살피는 질문이 시가 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안부를 묻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안부를 묻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동식물과 통했던 이병일 시인의 교감일기를 글로 적은 자연과 일상 속의 위로를 전달합니다. 사소하고 시시한 아름다운 것에 매혹당한 사람이 건네는 위안과 위로. 도서명 나를 위로해 주는 것들. 저자 이병일. 출판사 문학수첩. 모 취업 사이트가 2022년 공개한 직장인 퇴사 이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직장인들 32%가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 퇴사하였다고 답했다. 라떼는 말이야. 요즘 것들은 2020년 조사에서는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절반이 정확한 퇴사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직장 내 갑질 등 상사, 동료와의 갈등, 기업 문화,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10년 전에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있어 왔지만 여전히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직장인들은 조직 문화에 대한 불만으로 조직을 떠나고 있다. 왜 조직 문화는 나아지지 않는가? 이익 창출, 목적 달성. 난 지금 어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대부분의 조직은 조직이 추구하는 이익 창출과 목적 달성을 우선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그러므로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할 때 목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경쟁력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누구누구님으로 수평적인 호칭을 쓰고 복장 자율화를 도입하고 상호 존칭을 사용하여도 조직이 조직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보다 이익 창출과 그에 따른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조직 민주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당신의 조직은 정의로운가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는 조직,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받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조직의 조건을 제시한다.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조직 시민 행동. 1. 이타주의. 2. 예의. 3. 성실함. 4. 시민의식. 5. 스포츠맨십. 조직 시민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이 보여주어야 하는 선행사건들. 선행사건. 1. 승진, 공정성과 기회. 2. 감독, 리더의 슈퍼비전. 3. 동료, 함께 일하는 구성원. 4. 직무, 주어진 일. 5. 급여, 적정성과 합리성. 선행사건의 동기 요인은 조직 구성원의 욕구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조직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직의 계약은 외부로부터 강제가 없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계약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와 조직은 다르지 않다. 사회의 제1덕목이 정의이듯이 조직의 제1덕목도 정의이어야 한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가 아닌 천직과 사명에 있다. 조직과 구성원들은 자아 실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을 발견한다. 당신의 조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답게 일하는 조직 민주주의를 위한 철학적 담론. 도서명 당신의 조직은 정의로운가? 저자 승근배. 출판사 파지트. 우크라이나에서 시리아까지 세계 각곳에는 여전히 분쟁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곳의 분쟁 지역에도 역사와 문화, 일상, 그리고 사람이 존재하죠. 그런데 뉴스에서 연일 쏟아지는 이런 분쟁 지역들의 소식이 10대들에게는 퍽 어렵게 느껴지기도 또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10대 학생들을 위한 책, 10대를 위한 세계 분쟁 지역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책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세계 분쟁 지역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간단하게 접해왔는데 관련된 이야기들이 책 속에 쉽고 생생하게 정리되어서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책의 저자인 프란체스카 만누치가 저널리스트이다 보니 수많은 분쟁 지역의 모습이 기자의 생생한 눈으로 담겨 뭔가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쟁의 실상과 고통, 그 속에서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고 있는지 단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이제는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현재의 분쟁 지역, 그리고 교과서에 나타난 과거의 분쟁들을 보았을 때 뭐랄까, 과거엔 지도자들의 입장에 의한 분쟁의 발발 원인 같은 그런 이야기들만 자연스레 듣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놓여진 보통의 사람들의 상황을 한 번씩 머리에 그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 10대를 위한 세계 분쟁 지역 이야기에는 이처럼 다양한 분쟁 지역 속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까지 그 수많은 국가들 그리고 그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도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도서명 10대를 위한 세계 분쟁 지역 이야기. 저자 프란체스카 만노키. 출판사 롤러코스터. 영감과 위로를 동시에 얻는 식물과 함께하는 삶. 식물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왜 부모님들의 프로필 사진들은 보통 꽃밭인 것, 만국 공통이라 하더라고요. 예쁜 꽃은 물론 녹색으로 뒤덮인 들판이나 산은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안정감이 들기도 하죠. 예전에는 식물 가꾸기가 연령이 높을수록 가지기 쉬운 취미였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반려식물이라는 말까지 통용되면서 식물이란 취미는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책, 취미는 식물을 소개합니다. 식물과 함께하겠다는 일념으로 조경학과에 진학한 권지연 저자는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삶은 꽤나 낭만적이라고 말이죠. 식물은 구매한다고 표현하기엔 어딘가 조금 어색합니다. 엄연한 생명체이고 우리에게는 그 식물을 키워내며 갖게 되는 모종의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저자 역시 식물을 입양한다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물의 성장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빛, 물, 공기와 온도, 습도, 흙, 그리고 영양제까지 참 다양하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주어야 하는데요. 책에는 수많은 식물들에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각각 다른 특성에 적합하게 맞춰져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식물의 사진들이 단순히 도감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주 감성적이고 예쁘게 담겨 있어서 읽는 동안 하나의 매거진을 읽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참에 식물과 함께 낭만적인 일상을 선물 받아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책에 나타나 있는 저자의 말처럼 언젠가 마음이 여유로울 때 평소에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식물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차분히 식물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서명 취미는 식물. 저자 권지연. 출판사 김반장 스튜디오. 사랑도 과학으로 풀 수 있나요? 지고지순 천재 엔지니어의 짝사랑 성공리. 소설 러브 온 더 브레인을 소개합니다. 뉴욕타임즈 37주 연속 베스트셀러 사랑의 가설 작가. 전 세계 32개국으로 수출되어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이 책. 작가 알리 헤이즐우드의 장편 소설인 러브 온 더 브레인은 출간되자마자 저자의 과거 작품들처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책의 작가 알리 헤이즐우드는 사실 뇌과학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입니다. 그러다 사랑의 가설이라는 작품으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작가가 되었죠. 그래서 저자가 소개될 때에는 그가 작성했던 논문과 그의 소설들이 연달아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녀의 논문에서는 아무도 키스를 나누지 않고 또 그 결말이 항상 해피엔딩이지는 않은데요. 소설에서만큼은 여러 커플들이 살아 숨쉬며 사랑을 나누거든요. 소설의 배경은 심지어 미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연애에 철벽을 치는 뇌과학자, 또 190cm가 넘는 커다란 덩치만큼이나 순정을 간직하고 있는 이과 너드남 곰돌이가 사랑의 줄다리기를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로맨틱 코미디의 탄산같이 톡톡 쏘는 경쾌한 분위기와 성인들의 다양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심리까지 이렇게 독특하고 어딘가 청량하게 느껴지는 소설 러브 온 더 브레인. 천재 뇌과학자와 천재 공학자의 일과 사랑의 줄타기. 여러분도 꼭 한번 빠져보세요. 도서명 러브 온 더 브레인. 저자 알리 헤이즐우드. 출판사 황금시간. 정치인들의 작태가 절망스러울 때, 공무원들의 나태와 무책임이 한심스러울 때,
법조인들의 오만과 상식 이하의 오판이 역겨울 때, 그리하여 국가가 환멸스럽고 불필요하다고 느낄 때, 어김없이 떠오르는 회의적인 질문.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폭력이다. 작가 톨스토이. 국가는 강도다. 법률 이론가 스푸너. 국가는 가장 강력한 조직적 폭력 집단이다. 사회학자 틸리. 이것은 결코 극단적이거나 편파적인 정의가 아닌 국민이 권력 집단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지 않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의. 오늘 당신에게 대한민국이란 무엇입니까? 태백산맥 정글만리의 작가 조정래. 마침내 우리의 현재와 마주하다. 도서명 천년의 질문. 저자 조정래. 출판사 해냄 출판사. 내 이름은 가브리엘 웰즈. 직업은 추리 작가이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신참 영혼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갑자기 죽었다. 평소 심장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정황상 살해당한 것이 분명하다. 자, 그럼 누가 나를 죽였을까?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몇몇 떠오른다. 첫 번째는 헤어진 여자친구 사브리나. 그녀는 매혹적인 배우이자 뮤지였다. 재결합을 바라는 것 같았지만 내가 매몰차게 거절했다. 두 번째는 나의 쌍둥이 형 토마. 내가 공상과 문학에 빠져 사는 반면 토마는 합리주의적인 과학자다. 그는 늘 내가 가진 돈과 인기를 질투했다. 세 번째는 내 책을 내준 출판인 알렉산드르. 내가 다른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자 그가 크게 발끈했다. 게다가 그의 출판사는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학평론가 장 무아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이다. 장르 문학을 나쁜 문학 취급하고 기회만 되면 나를 공격하고 헐뜯었다. 나는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매 리시의 도움을 받아 내 죽음의 수사를 시작했다. 사실 리시는 내게 환생을 권했지만 난 이대로는 환생할 수 없다. 나는 저승에서, 리시는 이승에서 움직이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어. 상상력의 거장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려낸 죽음의 세계.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숨가쁜 이야기. 이 소설에서 베르베르는 독자의 질문에 답하듯 소설가의 일상을 보여준다. 잡지 르피가로.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의 기이한 대화. 작가 카르푸르 사부아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명석한 스릴러. 잡지 클로저. 풍성한 과학 지식과 역사 일화, 유머로 가득한 이 소설은 독자들을 마지막 대단원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만든다. 잡지 노트르탕. 도서명 죽음.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출판사 열린 책들.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창업은 위대하지만 수성은 창업보다 더 어렵다. 수성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도전과 새로운 경쟁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He knew when he chose me that I wasn't like him, that I'm not a carbon copy of him. And so he obviously thought through that deeply about who he wanted to lead Apple. And so that I have always felt the responsibility of. And I've wanted desperately to continue his legacy. And the Apple I deeply love. And so I from the onset, I wanted to pour every ounce that I had in myself into the company. But in terms of being everything he was, I've never had the objective of being like him. Because I knew the only person I can be is the person I am. 애플이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기업에 등극한 건 스티브 잡스의 죽음 이후였다.
그 역사적인 성과의 주인공은 바로 팀 쿡. 타임, CNN, 포춘 선정 위대한 지도자 1위.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CEO. 팀 쿡. (1998년) 스티브 잡스의 요청으로 애플에 입사한 후 애플을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시켰다. 스티브 잡스가 떠난 2011년 모두가 애플이 끝났다고 예견했지만 그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아이폰 6 시리즈 최대 판매 기록, 애플워치로 롤렉스 규모 압도, 에어팟 사용자 만족도 98%. 세상 사람은 모두 팀 쿡을 스티브 잡스에 비교했지만 그는 오롯이 자신만의 경영 스타일로 잡스도 이뤄내지 못한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에 당당히 애플을 올려놓았다. 혁신, 경영, 미래. 팀 쿡과 애플의 임직원이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그들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 2019년 최고의 화제 도서,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도서명 팀 쿡, 저자 린더 카니, 출판사 다산북스. 지금 나다운 삶을 살고 있나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요? 일만 하고 있다 보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에 집요하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6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삭스어필이라는 양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유정민입니다. 이번에 꿈라벨이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꿈라벨은 꿈과 라이프의 밸런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꿈라벨에는 현재 꿈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6명의 여성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6분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요. 먼저 저 삭스어필 유정민, 그리고 미림당이라는 타르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윤선혜, 키티버니 포니의 마케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홍한, 그리고 글래머러스 펭귄의 대표를 맡고 계신 유민주, 이나피스케어를 통해서 자신의 그림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박유나, 그리고 더 고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고보람. 이 6명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담았습니다. 편안하고 솔직하게 옆집 언니의 얘기를 듣듯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편안함 속에서 조금은 힘이 되는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워라벨 대신 꿈을 붙여 꿈라벨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실 워라벨에서 그 일이라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일은 무엇을 위한 걸까? 돈을 위한 걸까? 아니면 가족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걸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얕은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워라벨의 워크는 꿈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를 이번에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우리가 몽상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꿈을 쫓다가 몽상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과 얼마나 밸런스를 맞추면서 꿈을 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꿈과 삶의 밸런스에 관한 6개의 이야기. 지금을 고민하는 나에게. 도서명 꿈라벨, 저자 유정민, 출판사 미메시스. 미키 루크, 페이 더너웨이, 숀 펜, 데니스 호퍼, 장 리크 고다르, 베르너 헤어조크, 데이비드 린치. 시대를 주름잡은 할리우드의 명사들 총출동. 전기톱을 든 영화 감독과 룰렛 바퀴를 돌리는 배우, 술주정뱅이 작가가 함께한 수많은 밤과 낮. 인생은 65살에 시작한다. 문학사상 가장 강렬한 안티히어로 헬리치나스키, 할리우드에 가다.
이 작품은 허구이며 등장인물과 생존 혹은 사망한 실존 인물과의 유사점이 있다고 해도 순전히 우연임을 알려드립니다. 등등. 잡력부, 떠돌이, 술꾼, 경마꾼, 호색한 밑바닥 삶을 노래하는 시인에서 성공한 작가가 된 헨리는 시나리오 작업 의뢰를 받고 할리우드에 입성하는데 마법의 세계, 나는 마음에 들었다. 이전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 무의미하고 완벽하며 안전했다. 화려한 겉모습 뒤 누추하고 쓸쓸한 인생의 단면을 비추는 또 하나의 걸작. 헨리는 투자자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영화 감독과 끈끈한 우정을 이어나가며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간다. 1987년작 영화 술고래의 탄생을 다룬 실화 소설. 나는 술꾼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필사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며 나야말로 내가 제일 잘하는 술꾼이었을 뿐이다. 카메라 액션. 방으로 들어오는 문이 열리더니 잭 블레드소가 휘적휘적 걸어 들어왔다. 망할 젊은 치나스키였다. 나였다. 마음 안쪽이 부드럽게 저릿했다. 청춘, 이 개같은 새끼 어디로 가버렸나? 생생하게 전해지는 할리우드의 숨결. 소설보다 더 터무니없고 기묘한 인물들과 배꼽을 쥐게 만드는 에피소드들. 추천사. 언론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워즈워스, 피트먼,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와 동시대의 비트 제너레이션 작가들은 시를 일상의 언어로 옮겼다. 찰스 부코스키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로버트 W. 호잉턴. 부코스키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경마광이 되거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섹스광이 될 거라고 했다. 그럼 그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 잡지 뉴욕타임스 북 리뷰. 부코스키의 작품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등장인물들의 면면에는 삶을 관통하는 적나라한 감동이 있다. 미치광이 혹은 천재의 이상하고 아름다운 시절에 관하여. 도서명 할리우드. 저자 찰스 부코스키. 출판사 열린 책들. (1927년) 파리. 은행가 마르셀 페리쿠르의 성대한 장례식. 고인은 프랑스 금융계의 중심이셨고 식장 사회자. 대단하네. 지금 대통령까지 왔다는데. 군중 속에서 상주는 고인의 딸 마들렌. 36세 이혼녀. 폴이 보이지 않네요. 빨리 찾아서 데리고 오세요. 내가요? 갑자기 군중이 비명을 질러댄다. 3층 창 앞에 꼬마가 나타났다. 고인의 손자이자 마들렌의 외아들 폴이다. 아이가 뛰어내린다. 장례식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는 평생 하반신을 못 쓰게 된다. 변호사 사무실. 유산의 90%는 따님과 손자 몫입니다. 그럼 우리는 푼돈이나 먹고 떨어지라는 거군.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다. 화가 난 사람 첫 번째, 고인의 동생 국회의원 샤를. 화가 난 사람 두 번째, 고인의 후계자 은행장 귀스타브. 둘은 몰래 만나 음모를 꾸민다. 지금 뜨고 있는 건 루마니아 석유지만 사실은 쓰레기죠. 진짜는 이라크 석유예요. 이해했소. 그렇다면 마들렌을 어떻게? 나한테 맡겨요. 그 여잔 완전 바보니까. 바람잡이 1. 마들렌의 하녀이자 말벗 레옹스. 아, 루마니아 석유. 인생의 기회인데 돈 없는 게 한이네요. 바람잡이 2. 돈만 받으면 무슨 기사든 써주는 신문사. 루마니아 석유 최요망 아이템. 수직 상승 확실. 금융업은 불안해요. 자산을 루마니아 석유에 투자하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난 분명히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예스. 신문이요? 루마니아 석유 컨소시엄 붕괴. 관련사들 연쇄 부도, 특히 프랑스 투자자들 피해 클 듯. 마들렌은 세 가지를 알게 된다. 첫째, 자신이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것. 둘째, 루마니아 석유붐 때 헐값에 이라크 석유 주식을 산 사람들은 대박을 터뜨렸다는 것. 그리고 마들렌이 금매로 내놓은 대저택의 새 주인이 귀스타브라는 것. 초라한 아파트로 이사온 마들렌은 복수할 대상을 꼽아본다. 첫 번째, 삼촌 샤를. 두 번째, 아버지의 후계자 귀스타브. 세 번째, 하녀이자 말벗이었던 레옹스.
폴이 입을 연다. 한 명이 더 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연상케 하는 통쾌한 복수극. 프랑스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잡지 르프엥 리르 선정 올해의 책. 도서명 화제의 색. 저자 피에르 르메트르. 출판사 열린 책들. 어느 날 바닷가에서 유리병 편지를 주었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피로 쓰여 있다면? 덴마크 경찰의 미결 사건 전담 부서인 특별수사반 큐 스코틀랜드 경찰이 발견해서 보낸 유리병 편지 하나가 큐 수사반의 카르 메르크 반장에게 도착한다. 병 속에 들어있는 편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건에 쉽게 빠져든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이 있을 것만 같아서 말이다. 살려주세요. 피로 쓴 것처럼 보이는 그 편지는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였고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비명이었다. 확실한 것은 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이걸 썼다는 사실이다. 유리병 편지를 바다에 던진 피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긴장하라. 사악한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북유럽 추리소설 마니아에게 강력 추천. 스칸디나비아 최고 권위의 유리 열쇠상 수상작. 북유럽 스릴러의 새로운 스타 유시 아들레르 올센의 대표작. 덴마크 42만 부, 전 세계 240만 부 판매. 영화 미결 처리반 큐 믿음의 음모 원작 소설. 올해 출간된 최고의 범죄 소설들 중 하나. 언론사 썬데이 타임스. 유리병 편지는 유시 아들레르 올센이 북유럽 스릴러의 새로운 스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잡지 르 파리지엥. 숨이 막힐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잡지 베스트 도이체 차이퉁. 극도로 날카로운 캐릭터와 긴장감이 가득하다. 잡지 엑스트라 블라데트. 도서명 유리병 편지. 저자 유시 아들레르 올센. 출판사 열린 책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5시간? 6시간? 7시간? 혹시 8시간? 항상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자명종 없이는 잠에서 깨어나기 힘든가요? 카페인 없이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선진국 성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면역계 손상, 암발병 위험률 2배 증가, 알츠하이머병과 당뇨병의 전조 증상,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렬성 심장 기능 상실, 그리고 수명 단축.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치료제가 있으니까. 참고로 처방전은 공짜입니다. 한 푼도 안 들어요. 수명 문제가 해결되는 건 물론 기억력이 강화되고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몸매를 더 날씬하게 유지하고 식욕도 줄여주지요. 암과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덤이고요.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의 위험도 줄여주죠. 당신의 우울감은 줄어들고 행복한 기분이 샘솟을 겁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치료제의 이름은 잠. 열거된 혜택은 밤에 잠을 푹 잤을 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들입니다. 이제 잠을 처방받으세요.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5시간? 6시간? 7시간? 혹시 8시간? 이제 오늘부터는 꼭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겠죠?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 놓아둬야 할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책이다. 정재승, 뇌과학자이자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12발자국의 저자. 언론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영국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언론사 NPR 2017년 올해의 책, 언론사 가디언 2017년 올해의 책, 언론사 옵서버 2017년 올해의 책, 언론사 데일리 메일 2017년 올해의 책, 언론사 선데이 타임스 2017년 올해의 책, 언론사 이브닝 스탠다드 2017년 올해의 책, 언론사 파이낸셜 타임스 2017년 올해의 책, 언론사 퍼블리서스 위클리 2017년 올해의 책,
전 세계 35개국 출간. 인생의 3분의 1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법. 도서명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저자 매슈 워커. 출판사 열린 책들. 북트레일러 안녕 중력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광명 작가입니다. 박광명 작가, 아이들과 미술 수업을 하며 살아갑니다. 종종 일러스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소개해주세요. 이 책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보이진 않지만 중력이랑 짝꿍으로 살고 있는 거고, 혼자 있을 때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중력이랑 함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캐릭터들을 소개해주세요. 중력이는 막 힘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서 사실 다 가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레이 기법으로 해서 약간 그런 입자들이 막 모여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했고요. 팔이랑 발이 엄청 커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중심에 가장 뚝심 있게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캐릭터라서 가장 원초적으로 그려보자 해서 중력이랑 사람이 그냥 연결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연결되었냐 약간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탄생을 하게 됐죠. 작업 과정은 어땠나요? 제가 원래 좀 재밌는 책을 사실은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역할들이 많았어요. 중력 요정이. 중력 강력 풀도 해서 절대 날아가지 못하게 뚜러뻥 같은 걸로 다 붙잡고 망사 같은 걸로 확 잡아서 절대 우주로 못 가게끔. 그래서 중력이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고 안녕 할 때도 되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울고 있고요. 친근한 중력이에서 좀 더 힘있고 무겁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의 중력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식어구나 감정 같은 거는 많이 절제하고 잔잔하게 얘기를 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더욱 재밌게 읽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해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고, 멘틀은 어떻게 뚫고 들어갔을까, 마그마 지나갈 때 중력 요정은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거 상상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손이랑 뒤에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재미도 있어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진지해서 웃긴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캐릭터로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실이 흔들리는 장면 아래서부터 위로 보시는 거거든요. 열동감 있게 상상하시면서 여기랑 바로 뒷장면이랑 탁 연결해서 보시면 탁 빠져 보이실 거예요. 우주로 딱 공허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중력이 없을 때 느껴지는 무서움 같은 거 담으려고 했고, 태어나고 이제 나이 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순간에 중력이랑 함께 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책은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재밌고 시원한 여름책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책을 기대하세요. NG 컷. 안녕하는 이야기는 잠깐만요. 네. 이거는 가장 처음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도서명 안녕 중력. 저자 박광명. 출판사 고래뱃소. 그것을 알고 싶다. 스코틀랜드 작은 마을의 비극. 세 사람을 죽인 17살 소년의 이야기. 겨우 9가구밖에 살지 않는 작은 농촌. 소장농의 아들인 17세 알군이 이웃 세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악마인가?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가련한 인간인가? 부검의 시의사 박사님 한 분과 함께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피범벅이었고 안면 우측이 완전히 함몰했으며 두개골과 대뇌 일부가 소실됐어요. 커다란 둔기로 힘껏 가격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수건삽과 상처가 대체로 일치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글을 쓴다고 들었는데요. 피고인 17세 알군. 변호사님이 요청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런 일을 감행한 이유, 주변 상황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대체 뭔가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마을을 찾아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수집한 제작진. 그러나 알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 마을 주민 지씨. 솔직히 말해서 그 애가 피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도 어디 다친 줄로만 알았답니다. 어릴 때는 참 명랑했는데 그의 엄마가 죽음 후로 많이 변했어요. 흉보고 싶진 않지만 그의 아빠는 어찌나 애들을 심하게 다루던지 세상에 그렇게 학대해선 안 돼요. 교구 목사 제이씨. 교구 주민들은 그 애가 범인이라는 소식에 놀라지 않을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부친은 매우 독실한 신자인데 그런 그가 사악한 자식의 짐을 지게 되다니 안타깝습니다. 학교 교사 WC.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 애는 특히 탁월했습니다.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내가 아는 한 착한 아이였어요. 절대 잔인한 행동을 즐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애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은 믿기 어렵군요. 피해자의 친척 PC. 도무지 상종 못할 놈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괴롭혔어요. 그 놈이 12살 정도 됐을 때 제 사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놈 짓이 분명해요. 변호사 A씨. 저는 이 사건의 희생자가 셋이 아니라 넷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바로 피고인이죠. 이제 겨우 17살,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이였죠. 이 아이가 이성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매우 사실적이며 눈을 뗄 수 없다. 블러디 프로젝트는 놀라운 수준의 역사 소설이다. 잡지 더 타임스. 움베르토 에코가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부활한 듯하다. 언론사 가디언. 스코틀랜드의 음침한 기록 보관소에서 바로 뽑혀 나온 것 같다. 언론사 뉴욕타임스. 트릭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기발한 스릴러. 언론사 데일리 익스프레스. 문학적 가치와 실험적 구조를 지닌 범죄 소설. 결말에 이르기까지 책을 손에서 놓기 힘들 것이다. 언론사 파이낸셜 타임스. 하나의 살인 사건, 서로 다른 기록들. 도서명 블러디 프로젝트. 로더릭 맥레이 사건 문서. 저자 그레임 맥레이 버넷. 출판사 열린 책들.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